녹정기, 김용원저, 제구장. 9. 견물생심. 황태후와 헤어진 후 위소보는 거처로 돌아왔다. 그는 오늘 있었던 일들에 대해 해로공에게 일일이 설명해 주었다. 해로공은 전혀 놀라거나 의아한 빛을 띠지 않고 덤덤히 말했다. 요 며칠 안으로 그럴 줄 알았다. 황상의 참을성은 정말 선왕보다도 뛰어나구나. 위소보는 크게 의아해하며 물었다. 공공께서는 벌써 알고 계셨습니까? 해로공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알겠니? 다만 벌써부터 짐작을 하고 있었을 뿐이다. 황상께서 씨름을 배운다는 것은 어린애이니만큼 좋아한다고 할 수 있지. 그러나 30명의 소태감에게 씨름을 배우게 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늙은이는 눈이 멀었어도 모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있었구나. 해로공이 물었다. 황상은 너를 데리고 가서 황태욱께 인사를 시키더냐? 예. 그리고 위소보는 생각했다. 또 알고 있었구나. 해로공이 말했다. 황태우는 너에게 무엇을 내렸지? 상을 준 것은 없어요. 다만 저에게 육품이라는 품급을 내리시면서 수령태감의 직책을 주었을 뿐이에요. 해로공은 빙그레 웃었다. 좋아. 나보다는 한 계급만 낮을 뿐이다. 나는 소태감에서 수령태감이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이 며칠 안으로 나는 떠날 것이다. 당신은 나에게 무공을 가르쳐 주었지만 나는 오히려 당신의 눈을 멀게 했으니 정말 생각하면 미안한 일이다. 본래 나는 몇 권의 경서를 훔쳐 당신에게 주었어야 했지만 훔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하랴. 해로공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너는 오늘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서재를 출입하는 것은 더욱더 쉬워질 것이다. 그래요. 그 42장경을 훔치기는 더욱 쉬워졌어요. 공공께서는 눈이 좋지 않으신데 그 경서는 어디에 쓰려고 그러십니까? 해로공은 나직이 말했다. 그렇지. 나는 눈이 멀어 경서를 본다고 하더라도 읽을 수야 없지. 너는 나에게 읽어줄 수 있지 않느냐? 내가 한평생 나를 모시면서 옆에서 42장경을 읽어주면. 갑자기 말을 하다가 격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위소보는 그가 허리를 구부리고 크게 기침을 하는 것을 보고 연민의 정을 느끼며 생각했다. 이 늙은이는 정말 괴팍하구나. 그는 속으로 늙은 폐병쟁이라고 부르려다가 차마 부를 수 없어 그저 늙은이라고 한 것이었다. 이날 밤 해로공은 종종 기침을 해댔다. 이튿날 위소보가 서재로 가서 시중을 들게 되었을 때 서재 밖의 시위들은 이미 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강희가 서재에 들어선 후 강친왕과 세객도가 들어와 문안했다. 그들은 황궁 대신들과 조사한 끝에 5배의 큰 죄를 모두 30가지나 밝혀냈다는 것이었다. 강희로서는 뜻밖이었다. 30개나? 그렇게 많소? 강친왕은 말했다. 5배는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원래 30죄목만 되었겠습니까마는 소신들은 황상의 높으신 뜻을 받들어 너그럽게 처리한 것입니다. 그랬군. 30죄목이라면 무엇이요? 강친왕은 한 장의 백지를 꺼내어 읽었다. 5배가 군주를 업수히 여긴 것, 간악한 무리를 지어 이용한 것, 패거리를 지어 정사를 논한 것, 물건을 주워 모으고 간악한 자들을 키운 것, 소극사랍을 함부로 죽인 것, 그 자신이 거느리는 기군을 편들어 좋은 땅을 차지한 것, 황태후 마마를 가볍게 여긴 것. 그는 한 조목 한 조목 읽어내려갔다. 그리고 30번째 죄목을 읽게 되었는데 그 죄명은 다른 사람의 무덤을 자기 집안의 풍수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칙명을 내려 옮기게 한 내용이었다. 강희는 말했다. 알고 보니 5배 녀석은 나쁜 짓을 많이 했군. 경들은 어떤 형벌을 내릴 작정이요? 강친왕은 말했다. 5배는 극악무도한 자라 원래는 능지처참을 하여야 하겠으나 신등은 황상의 너그러운 은덕을 생각하옵고 그를 참수형에 처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당인 필룡, 반포이선, 아사압 등도 모두 참형에 처할 것입니다.
강희는 생각해보더니 말했다. 오배는 큰 죄를 지었으나 그는 고명 대신이고 또 오랫동안 나라에 충성을 다했으니 죽음을 면하도록 하시오. 파면하고 구금하되 영원히 석방하지 말고 그의 가산을 몰수하도록 하시오. 그 일당은 그대들이 원하는 대로 차명에 처하도록 하시오. 강친왕과 세객도는 무릎을 꿇고 큰절을 했다. 황상의 너그러움은 옛날의 명군들도 미치지 못하는 바입니다. 이날 대신들은 강희 앞에서 오배와 그 일당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서둘러 의논했다. 대신들은 강희제에게 양왕기와 정백기가 어떻게 싸웠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다. 위소보는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었다. 다만 오배가 양왕기의 기주이고 소극사랍이 정백기의 기주였으며 그들 두 사람은 좋은 밭과 땅을 갖기 위해 싸운 나머지 물과 불의 관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뿐이었다. 소극사랍은 결국 오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 정백기에 속하는 많은 재산과 전답은 양왕기 쪽에서 가로채 갔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백기의 대신들은 황제에게 그 땅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고 청을 했다. 강희는 말했다. 그대들은 가서 공정하게 논의하여 정한 이후 짐에게 보여주도록 하시오. 양왕기는 상삼기 가운데 하나회다. 오배는 죄를 지었으나 죄인들 전부에게 죄를 줄 수는 없는 일이오. 우리는 무슨 일이나 공평하게 해야 될 것이오. 무대인들은 모두 절을 했다. 황상께선 영명하십니다. 양왕기의 모든 죄인들은 성은에 감복할 것입니다. 강희는 고개를 끄덕이고 말했다. 물러들 가시오. 세객도마는 달리 할 말이 있으니 남으시오. 대신들이 물러가기를 기다려서 강희제는 세객도에게 말했다. 소극사랍이 오배에게 죽음을 당한 이후 그의 가사는 모두 오배가 차지했겠지? 소극사랍의 전답과 재산은 국고로 몰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배는 그 당시 친히 사람들을 데리고 소극사랍의 집으로 가서 수색을 했는데 적지 않은 금은보화 등의 물건은 오배가 가로챈 것이 사실입니다. 강희는 말했다. 나도 그렇게 짐작했소. 그대는 오배 집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시오. 오배의 가산을 조사하고 본래 소극사랍의 재물은 전부 그의 자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시오. 세객도는 말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그는 강희께서 다시 하는 말이 없자 천천히 서재 문 쪽으로 물러났다. 강희는 다시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황태후께서 분부하셨소. 그 어르신께서는 불경 읽기를 좋아하시오. 그리고 정백기나 양왕기의 기주에게 모두 한 권씩의 42장경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신 모양이외다. 위소보는 42장경이란 말을 듣자 자기도 모르게 전신이 흠칫했다. 이때 강희는 다시 말했다. 두 권의 불경은 모두 비단으로 겉장을 씌운 것이요. 정백기는 하얀 비단으로 씌웠고 양왕기는 노란 빛에 붉은 테를 둘러 씌운 것이외다. 태후께서는 두 권의 경서를 보자고 하셨소. 그러니 오배의 집으로 가거든 재물을 조사하면서 알아보도록 하시오. 세객도는 말했다. 알겠습니다. 소신은 이대로 가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는 황상의 나이가 매우 어리나 태후에 대해선 지극히 효심이 강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정대사에 있어서도 태후가 한마디 분부를 하게 된다면 황상은 그 분부를 꼭 실천했다. 따라서 황태후가 명한 일이라면 황상 자신이 하려는 일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두 권의 불경을 알아보는 것은 쉬운 일이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강희는 다시 말을 이었다. 소계자, 내가 따라가 보도록 해라. 불경을 찾게 된다면 두 사람이 함께 가져오도록 해라. 위소보는 기뻐서 재빨리 응낙했다. 해로공이 나에게 42장경을 훔치라고 한 지도 이미 반년이 흘렀는데 이번에는 성지를 받들어 불경을 취하게 되었으니 자연 손에 넣을 것은 뻔한 노릇이지. 위소보는 오배의 집에 모두 3권의 불경이 있어서 자기가 한 권을 슬쩍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 한 권은 해로공에게 드려 해로공을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세객도는 소개자가 황상이 매우 총애하는 소태감인 점을 잘 알고 있었다. 이번에 황상을 지키고 역적을 잡는데 큰 공을 세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해 볼 때 두 권의 불경을 가져오는 것은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다. 위소보를 데려갈 필요가 없는데 왜 보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자 퍼뜩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그렇군. 황상께서는 그에게 덕을 보도록 선처하신 것이다. 오배가 권세를 잡은 지도 오래되었으니 집안에는 금은보화가 부지기수일 것이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말하면 난 조금도 공로를 세운 것이 없다. 그런데 어째서 나에게 재산을 몰수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황상께서 소계자와 함께 불경을 취해오라고 한 것은 구실이고 감시를 하겠다는 이유가 진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오배의 자산을 몰수함에 있어서 지휘권은 소태감에게 있다. 이와 같은 점을 오해하게 된다면 나중에 크게 거북하게 될 것이다. 세객도와 위소보는 국문 밖으로 나갔다. 세객도의 시종이 말고삐를 잡고 기다리고 있었다. 세객도는 말했다. 개공공, 먼저 말에 오르도록 하시오. 위소보는 궁에서 몇 달 동안 무공을 연마한 몸이었다. 크게 진전은 없었지만 행동거지는 상당히 민첩해져 있었다. 거기다 다행히 모시팔에게 말을 타는 법을 배웠으므로 이번에는 말을 거꾸로 타지 않고 가볍게 말 위로 올라탈 수 있었다. 두 사람이 오배의 저택에 이르렀을 때 오배 집안의 위아래 사람들은 모조리 잡혀간 후였다. 집 주위를 관병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세객도는 위소보에게 말했다. 개공공, 가지고 놀 물건이 있거든 얼마든지 갖도록 하시오. 황상께서 그대를 보내 불경을 가져오라 하신 것은 그대가 세운 큰 공에 대한 보답을 하자는 것이오. 무엇을 가지든 황상께선 따지지 않을 것이오. 위소보는 오배의 집안 도처에 진주보화가 가득한 것을 보고 그만 눈이 어지러웠다. 모든 물건이 다 좋아 보였다. 양주의 기루에서도 그릇들을 멋지게 진열해 놓았지만 이곳과 비교한다면 천지 차이였다. 처음에는 무슨 물건이든 다 가지고 싶었으나 모든 게 다 좋아 어느 것을 가져야 할지 몰랐다. 그리고 다시 궁에서 나갈 생각을 하고 있던 터라 많은 물건을 가지게 된다면 가져가기에 불편할 것 같았다. 그리하여 그는 몇 가지 진귀한 물건들만 집어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세객도가 거느린 관리들은 물품들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한 가지씩 명부에 올렸다. 위소보는 하나의 보석을 들고 바라보았다. 그러자 명부에 물건 이름을 써넣던 관리는 그 보석의 이름을 지우는 게 아닌가. 이는 오배에게 그와 같은 물건이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소보가 가로저으며 보석을 놓자 그 관리는 다시 명부에 써넣었다. 이때 한 명의 관리가 재빨리 들어오더니 세객도와 위소보에게 인사를 하고 말했다. 두 분 대인께 말씀드립니다. 오배의 침실에서 보물을 숨겨두는 곳을 찾았습니다. 저로서는 감히 함부로 열 수 없으니 두 분께서 그곳으로 가셔서 조사를 하시지요. 세객도는 기뻐했다. 그래? 그렇다면 그곳에 귀중한 물건들이 있겠구나. 그리고 그는 다시 물었다. 그 두 권의 경서는 찾았느냐? 집안에는 한 권의 책도 없습니다. 다만 몇 권의 장부만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세객도는 위소보의 손을 잡고 오배의 침실로 들어갔다. 땅바닥에는 호랑이 가죽과 표범 가죽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화살과 칼 등이 걸려 있었다. 만주무사의 거친 본성을 드러낸 셈이라고 할까? 보물을 숨겨둔 곳은 땅에 커다란 구멍을 파고 그 위에 철판을 깔아 덮어둔 곳이었다. 그 철판 위에는 다시 호랑이 가죽을 말아놓았다. 이때는 호랑이 가죽과 철판을 모두 열어젖힌 상태였고 두 명의 위사가 그 옆에서 지키고 있었다. 세객도는 말했다. 모두 꺼내보도록 하게. 두 명의 위사가 구덩이 안으로 뛰어들어 동굴 안에 숨겨진 물건을 일일이 올렸다. 두 명의 관리가 그 물건들을 받아 조심스럽게 한쪽에 표범 가죽 위에 놓았다. 세객도는 웃으며 말했다. 오배가 아끼는 보물들은 반드시 이곳에 숨겨놓았겠군. 개공공,
이곳에서 좋아하는 물건을 선택하신다면 틀림없을 것입니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겸손해할 것 없습니다. 그대부터 먼저 택하도록 하시오. 그 말을 마치자 그의 눈이 일순 빛났다. 한 명의 위사가 하나의 백옥으로 된 상자를 올렸는데 그 상자 위에는 5글자가 쓰여 있었고 쓰인 곳에 주사로 칠을 해놓았는데 앞에 글자가 바로 40이었다. 위소보는 급히 받아 옷갑의 뚜껑을 열었다. 과연 한 권의 책이었다. 책의 겉은 비단으로 씌워져 있고 윗면에 똑같은 5자가 쓰여 있었다. 색대인, 이것이 바로 42장경이죠? 저는 40이라는 글자는 알아볼 수 있으나 장경이란 글은 알아보지 못한답니다. 세객도는 기뻐서 말했다. 그렇소. 42장경이요. 이 장경이란 글자는 정말 알아보기 힘들지만 수고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요. 5글자가 함께 있으며 앞에 3글자가 42이니 아래 2글자는 반드시 장경이 되지 않겠소? 세객도는 생각했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그러나 웃으며 말했다. 바로 그렇토이다. 곧이어 위사가 하나의 옷갑을 더 올렸다. 옷갑 안에는 역시 책이 있었고 겉장은 노란 비단으로 씌운 것으로 붉은 테를 둘러놓은 것이었다. 2권의 책은 매우 오래된 모양이었다. 3번째 옷갑이 나타나지 않자 위소보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객도는 기뻐서 말했다. 개공공, 우리 형제들이 이 일을 처리했으니 황태우께서는 반드시 기뻐하실 것이며 큰 상을 내리실 거요. 위소보는 말했다. 이것이 어떤 불경인지 구경을 해봐야겠군요. 그러면서 그는 책을 펼쳐보려고 했다. 세객도는 속으로 짚히는 바가 있어서 웃으며 말했다. 개공공,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화는 내지 마시오. 위소보는 어려서부터 기녀원에서 남에게 호통을 들어가며 살아온 편이었다. 새끼니 후레자식이니 하는 욕을 끊임없이 들었다. 그런데 강희 황제의 돌봄을 받은 이후부터 궁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든 그를 보면 모두 공손했다. 그는 10서너 살의 어린애였다. 언제 그와 같은 존경을 받았겠는가? 그런데 세객도는 5배의 주택에서 위풍당당했다. 문무관원들은 그를 대하자 모두 전전긍긍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선 그토록 겸손할 수가 없었다. 위소보는 마음이 흐뭇해졌고 세객도에 대해서 더욱더 고마움을 느꼈다. 그리하여 말했다. 색대인께서 분부하실 일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말씀을 해보십시오. 세객도는 웃으며 말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난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소. 개공공, 이 2권의 경서는 황태후와 황상께서 직접 가져오라 명하신 것이요. 그리고 5배가 장보고에 숨겨둔 것을 보면 보통 물건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소. 대체 어떤 요긴한 물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소. 따라서 나 역시 정말 펼쳐보고 싶지만 책 속에 중대한 글이 쓰여 있지 않나 하는 생각과 황태우께서 우리들이 그 글을 보면 좋아하지 않으실까 두렵구려. 따라서 헤헤헤. 위소보는 그 말을 듣자 즉시 깨닫는 바가 있었다. 속으로 놀라서 재빨리 경서를 놓으며 말했다. 매우 옳으신 말씀이외다. 색대인께서 말씀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나는 그 가운데의 이치를 몰라 하마터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뻔했습니다. 개공공은 무슨 말씀을 하시오? 황상께서 우리 2사람에게 이 일을 시켰으니 그대의 일이 바로 나의 일이 아니겠소? 그러니 피차 너니내니 할 것이 없소. 위소보는 말했다. 그대는 조정의 대관이고 저는 기껏해야 소태감에 지나지 않는데 어찌 그대와 한 집안의 사람이 될 수 있겠소? 세객도는 방 안에 있는 관원들에게 손을 내저었다. 그대들은 나가서 기다리게. 관원들은 허리를 굽히고 나갔다. 세객도는 위소보의 손을 잡고 말했다. 개공공, 절대로 그런 말을 하지는 마시오. 그대가 업수히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 2사람은 오늘 결의 형제의 예를 맺는 것이 어떻겠소?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제가 그대와 결의 형제를 맺어야 한다고요? 내게 자격이 있겠어요?
세객도는 말했다. 개 형제, 다시 그와 같은 말을 하면 그것은 나를 욕하는 것이외다. 무슨 까닭인지는 모르겠지만 난 그대를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매우 호감이 가는 것을 느꼈소이다. 우리 형제 두 사람은 불당으로 가서 절을 합시다. 이후는 정말 친형제처럼 지내기로 합시다. 그대와 내가 형제가 되었다는 걸 다른 사람이 알아서 무엇하겠소? 그리고 위소보의 손을 꼭 잡았다. 세객도는 그와 의형제를 맺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이제 오배는 무너지고 조정의 권력을 쥔 대신들은 모조리 바뀌어질 것이다. 황상이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가 무척 온화한 것을 보면 수일 안으로 벼슬이 오를 것 같았다. 조정에서 벼슬을 하게 되었을 때 총애를 받으려면 반드시 황제의 성질이나 심경이 어떠한지 알아야 했다. 그런데 이 소태감으로 말하면 조석으로 황제와 함께 있다. 이 소태감이 황제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면 큰 덕을 보는 것이 아닌가. 설사 좋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황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귀띔만 해준다면 일을 처리하는데 훨씬 수월할 것이었다. 그는 본래 벼슬아치 집안에서 자랐다. 그의 부친은 고명 대신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에 평소부터 위더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짐작해내는 것이 바로 큰 벼슬을 하는 유일한 요령이라고 했었다. 지금 눈앞에 좋은 기회가 닥쳐온 것이다. 이 소태감의 마음을 잘 어루만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이후 크게 벼슬이 올라 후작으로 봉해질 것이고 재상도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오르자 위소보와 결의 형제를 맺자고 제의한 것이었다. 위소보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으나 조정의 벼슬아치들 사이에 그와 같은 요령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 다만 이 큰 벼슬아치가 정말 자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속으로 의기양양해서 말했다. 그건 나로선 정말 뜻밖의 일이외다. 세객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자, 우리 형제 두 사람은 불당으로 가세. 만주인들은 불교를 믿고 있었다. 대신들의 저택에는 하나같이 불당이 있었다. 두 사람은 불당으로 갔다. 세객도는 향불을 피우고 위소보와 함께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몇 번 절을 하고 말했다. 제자 세객도는 오늘. 그리고 머리를 돌리고 물었다. 개 형제, 그대의 존성대명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까지도 가르침을 받지 못했다니 정말 나도 의리가 없군.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소계자라고 합니다. 세객도는 미소했다. 그대의 성은 개이지. 그런데 이름은 어떻게 되시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저는 개소보라고 합니다. 세객도는 웃으며 말했다. 좋은 이름이군, 좋은 이름이야. 알고 보니 그대는 사람들 가운데 보물이었군. 위소보는 생각했다. 양주에 있을 때는 사람들이 위소보, 이 후레자시가 하고 불렀는데 소보란 이름이 뭐가 그렇게 좋아? 이때 세객도가 말했다. 제자 세객도는 오늘 개소보기의 형제와 의형제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후 복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화가 있으면 함께 당할까 합니다. 동년동월 동일생은 아니나 동년동월 동일에 죽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가 만약 의를 저버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출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다시 절을 하며 말했다. 형제도 부처님께 절을 하고 맹세를 하게. 위소보는 생각했다. 당신 나이는 나보다 훨씬 많은데 만약 내가 당신과 동년 동월 동일에 죽게 된다면 너무나 손해를 보는 게 아니겠소? 이와 같은 생각이 들자 즉시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어쨌든 나는 개소보가 아니다.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제자 개소보는 언제나 황제의 궁에서 소태감 노릇을 하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소계자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오늘 세객도 색형님과 형제의 의를 맺게 되었으니 복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화가 있으면 함께 당하겠습니다. 동년 동월 동일생은 아니더라도 동월 동월 동일에 죽기를 원합니다. 만약 소계자가 의리를 저버린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며 죽어서 18층 지옥으로 떨어져
우두마면의 사자들에게 잡혀 천년이고 만년이고 환생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 모든 재난을 모조리 소계자로 하여금 받도록 했다. 그리고 잇따라 두 개의 동월이라는 말을 했다. 즉 동년 동월 동일에 죽겠다는 말을 동월 동월 동일에 죽겠다는 말로 바꾼 것이었다. 너무나 빠르게 말을 했기 때문에 세객도는 그 가운데 어떤 수작을 부렸는지 알아듣지 못하고 있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당신과 같이 동월 동일에 죽게 된다고 하면 그것이야 상관없지. 만약 당신이 3월 초 3일에 죽었다고 하면 나는 100년 후 3월 초 3일에 죽게 되는 것이니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는 소계자가 죽은 이후 18층 지옥으로 떨어져 천만년이고 환생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가 마음속으로 바라는 일이었다. 진짜 소계자는 그가 죽였으니 그의 귀신이 나타나 복수를 하려고 한다면 야단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런데 만약 지옥에서 우두마면에 붙잡힌다면 위소보는 이 세상에서 자연히 태평성대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세객도는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려 마주보고 8번의 절을 했다. 예를 치른 후 세객도는 껄껄 웃었다. 형제, 이제 자네와 나는 의를 맺은 형제이니 친형제보다 더욱더 다정해야 하네. 이후 이 형님이 자네의 무엇을 도울 것인지 겸손해하지 말고 얼마든지 말을 하게.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그와 같은 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이래 겸손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님, 도대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이죠?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고 소리내어 웃었다. 형제, 우리 두 사람이 형제의 의를 맺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해서는 안 되네. 그렇게 된다면 남들이 우리를 경계할지 모르니 말일세. 그리고 조정의 규칙에 의하면 궁 밖의 신하들은 내관인 형제와 같은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서는 아니 된다고 했네. 그러나 우리 마음속으로 접어두면 될 것이네. 위소보는 말했다. 옳습니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속으로만 알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세객도는 그가 영악하고 영리하여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알자 더욱 좋아했다. 형제, 남들 앞에서 난 여전히 자네를 개공공이라고 부를 테니 자네는 나를 색대인이라고 부르게. 그리고 며칠 후 우리 집으로 오게. 이 형은 자네와 더불어 술을 마시고 연극을 보면서 두 형제끼리 한바탕 즐겨보세나. 위소보는 크게 기뻤다. 그는 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마실 줄도 몰랐다. 하지만 연극을 보자는 말이 그를 기쁘게 했다. 그는 박수를 치며 웃었다. 정말 멋집니다. 멋져요. 저는 정말 연극을 좋아한답니다. 어느 날 가면 좋겠습니까? 양주의 소금 장수들은 매우 호화롭게 살았다. 딸을 시집 보내거나 아들을 얻어 생일잔치를 하게 되면 며칠이고 연극을 했다. 위소보는 그러한 날을 만나게 되면 연극 무대 앞에서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며 끼어들기 일쑤였고 가만히 앉아서 구경할 때가 드물었다. 상대방은 경사스러운 날이라 작은 물회한을 푸대접하지 않고 밥을 먹여줄 뿐 아니라 반찬으로 커다란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듬뿍 내놓아 대접하는 것이었다. 명절날이 되면 더욱 많은 연극을 했다. 그는 연극을 보게 된다는 말에 마음이 흐뭇해졌다. 세객도는 말했다. 형제가 그토록 좋아한다면 나는 때때로 초청을 함세. 그러니 자네는 분부만 내리게.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되겠습니까? 좋지. 그렇다면 내일 유시경에 궁문 밖에서 자네를 기다리겠네. 위소보는 기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제가 궁을 떠나도 상관없겠습니까? 세객도는 말했다. 물론 괜찮지. 대낮에는 황상을 돌봐야 하니까 그렇지만 저녁이야 누구도 자네를 상관하지 않는다네. 자네는 이미 수령태감이 아닌가. 그리고 황상께서 크게 총애를 하는 몸인데 누가 자네에게 간섭하겠는가. 위소보는 싱글벙글했다. 그는 내일 황궁에서 조용히 사라질 참이었다. 그러나 세객도의 말을 들으니 자기의 신분이 달라져
자유로이 황궁을 드나들 수 있다고 하지 않는가? 그는 도망치는 것을 서두를 것 없다고 생각했다. 좋소이다. 한마디로 약속했소이다. 우리 형제 두 사람은 복이 있으면 같이 나누고 화를 당하면 함께 맞고 연극이 있으면 함께 봅시다. 세객도는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배의 방으로 가서 보석을 선택하도록 하세. 두 사람은 오배의 방으로 들어갔다. 세객도는 자세히 물건들을 살펴보더니 물었다. 형제, 자네는 어떤 것을 좋아하는가? 어떤 것이든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형님이 저 대신 골라주세요. 세객도는 말했다. 좋아. 그리고 그는 두 개의 명주 목걸이와 하나의 비치로 깎아 만든 옥마를 들고 말했다. 이 두 가지 보물은 매우 값진 것이니 형제가 가지도록 하게. 좋습니다. 그는 명주 목걸이와 옥마를 품속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비수가 보였다. 그 비수는 매우 묵직했다. 자루까지 합해 불과 한자 두 치의 길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악어 가죽으로 만든 칼집에 박혀 있었다. 위소보는 왼손으로 검자루를 쥐고 뽑았다. 그러자 한 줄기 한기가 폭사되며 얼굴이 시큰해졌다. 자세히 비수를 보았다. 칼날은 먹물과 같았으며 광택이라곤 전혀 없었다. 오배가 비수를 매우 진귀하게 장보고에 넣은 것을 보건대 반드시 보검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모양이 이토록 보잘것없지 않은가? 그는 약간 실망을 느끼고 아무렇게나 한쪽으로 내던졌다. 그러자 싹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비수는 바닥에 자루가 있는 곳까지 푹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위소보와 세객도는 놀라 눈을 휘둥그레 떴다. 위소보가 아무렇게나 던진 것이라 전혀 힘을 쓰지 않았는데 비수는 저절로 바닥에 푹 꽂혔으니 날의 예리함이 불가사의할 정도였다. 위소보는 허리를 구부려 다시 그 비수를 들고 말했다. 이 단검은 좀 이상하네요. 세객도는 견문이 넓었다. 보기에 보검인 것 같군. 어디 보세. 그리고 그는 벽에 있는 한 자루의 마도를 집어들더니 말했다. 형제, 그 단검으로 이 마도를 내리쳐보게. 위소보는 비수를 들고 마도를 내리쳤다. 싹 하는 소리와 함께 그 마도는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두 사람은 동시에 부르짖었다. 기가 막히군. 이 비수는 세상에 보기 드문 보검이었다. 이상한 것은 마도를 자르는데 마치 나무를 자르는 것처럼 전혀 금속성 부딪히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세객도는 웃으면서 말했다. 형제가 이와 같은 보검을 찾은 것을 축하하네. 오배의 보물 가운데 아마도 이 검이 으뜸일 것 같네. 위소보는 말했다. 형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양보해드리지요. 세객도는 연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출신은 무관이지만 이후는 문관이 되고 무관은 그만두겠네. 그 검은 역시 형제가 가지고 놀도록 하게. 위소보는 검을 검집에 넣고 허리띠에 달았다. 세객도는 충고했다. 형제, 그 검은 매우 짧으니 신발에다 감추는 것이 좋겠네. 입궁할 때 남에게 보이지 않게 말일세. 청나라 궁중의 규칙상 당직을 서는 시위가 아니면 칼을 지닐 수 없었으며 입궁할 때도 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었다. 위소보는 대답하고 비수를 신발에 숨겼다. 위소보는 그 비수를 얻게 되자 다른 보물들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곧이어 그는 비수를 꺼내 한 자루 쇠창을 내리쳐 보았다. 그러자 그 창은 두 토막이 났다. 그는 아무렇게나 마구 단검을 휘둘렀다. 그 방 안의 딱딱한 물건 가운데 그 단검이 닿으면 두 토막이 나지 않는 것이 없었다. 그는 비수의 끝으로 탁자 위에 자라 조각을 잘랐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자라의 목이 탁자에서 떨어졌다. 위소보는 큰 소리로 말했다. 오배 노형, 어르신께서는 안녕하셨소? 하하하. 자라는 후레자식을 비유하는 말이었다. 따라서 위소보는 오배를 후레자식이라고 비꼰 것이다. 세객도는 이때 열심히 장보고의 다른 물건을 살피고 있었다. 이때 하나의 시커먼 보물함에 들어있는 조끼가 발견되었다. 그는 위소보의 환심을 사려는 참이라 입을 열었다.
형제, 이 옷은 몸에 걸치면 따뜻할 거야. 겉옷을 벗고 이 옷을 입게. 그건 또 어떤 보물입니까? 나도 모르겠네. 어디 입어보게나. 위소보는 주저하며 말했다. 내가 입기에는 큰데요. 세객도는 말했다. 옷이 부드러우니 조금 크더라도 접으면 될 것이네. 위소보는 받아들었다. 들고 보니 무척 가볍고 부드러웠다. 그러자 작년 어머니에게 명주 옷을 해달라고 했던 일이 떠올랐다. 그 며칠 동안 어머니는 준비를 했으나 무엇이 모자라서인지 끝내는 만들어주지 못했다. 이 조끼는 명주 옷보다 더 귀한 것 같았다. 다만 빛깔이 검은 것이 흠이었다. 좋았어. 장래 내가 양주로 돌아갈 때 입고 가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려야지. 그는 겉옷을 벗고 조끼를 입은 후 다시 겉옷을 걸쳤다. 조끼는 좀 컸으나 부드럽고 얇아서 아무런 불편함도 없었다. 세객도는 오배의 보석함을 정리하고 수하들에게 들어오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오배의 재산에 대한 계산서를 모았다. 그는 혀를 내두르며 말했다. 오배, 이 녀석은 정말 많이도 긁어모았군. 그의 재산은 내가 짐작했던 것보다 몇 배나 더 많은걸. 그는 손을 내저어 부하들을 내보내고 위소보에게 말했다. 형제, 한나라 사람들이 오랫동안 벼슬을 하는 것이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했네. 이번에 황공아홉께도 황상께서 우리 형제에게 이와 같은 일을 시킨 것은 바로 우리에게 횡재를 하라고 한 것이네. 이 명부를 나는 약간 고치도록 해야겠네. 200여만 냥이나 되는 은자를 얼마나 보고해야만 되겠는가? 위소보는 말했다. 그건 저도 모르겠군요. 모든 것은 형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명부에 적힌 숫자는 모두 235만 3018냥이네. 나머지 것은 그대로 두고 우리 앞에 숫자 하나만 지우도록 하세. 그렇게 요술하듯 한 자릿수를 나누는 것이지. 위소보는 깜짝 놀랐다. 형님께서는. 세객도는 웃으며 말했다. 형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닙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객도는 말했다. 나는 100만 냥의 은자를 우리 형제 두 사람이 똑같이 나눠 50만 냥씩 가지자는 것일세. 형제가 적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논하도록 하세나. 위소보는 안색마저 변했다. 그는 양주 기녀원에 있을 때 손에 한두 냥만 있어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황궁에서 태감들과 도박을 하여 이기게 되었어도 수십 냥이나 100여 냥의 은자를 지니는데 불과했다. 그런데 갑자기 50만 냥을 가질 수 있다니 자기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객도가 조금 전부터 위소보의 손에 보물을 쥐어준 것은 바로 그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황제 앞에서 오배의 재산이 실제로 얼마였는가를 알리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였다. 그렇지 않으면 위소보가 황제 앞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사실을 들먹일 경우 자기가 챙긴 재산을 모조리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큰 죄를 짓게 되어 벌을 받을 형편이었다. 따라서 그는 위소보의 안색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재빨리 말했다. 형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나는 형제의 뜻에 따르도록 하겠네. 위소보는 한숨을 쉬고 말했다. 저는 형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했습니다. 다만 저에게 50만 냥이나 나눠준다는 것은 너무나, 그렇죠.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객도는 그제야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소리내어 웃었다. 하하하, 많지 않아. 조금도 많지 않다고. 이렇게 하세. 이곳에 있는 사람들도 득을 보아야 할 것이니. 이 형이 50만 냥 중에서 5만 냥을 내놓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지. 그러면 형제도 역시 5만 냥을 내놓도록 하게. 궁 안의 비빈들이나 이를 보는 태감들도 단맛을 보면 아무도 쓸데없는 말을 않을 걸세. 위소보는 걱정이 됐다. 좋긴 좋습니다만 저는 어떻게 나누어 줘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세객도는 말했다. 그건 이 형이 알아서 처리해 줌세. 자네 체면이 서도록 하고 누구에게도 죄를 짓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은 개 공공은 나이가 어리지만 일을 처리함에 있어 의리가 있다고 말하도록 해주겠네.
돈이라는 것은 써야 하는 것이야. 자네나 나나 이후 모든 일이 순조롭게 되려면 남의 힘에 의지해야 할 때가 많은 법이라네. 위소보는 말했다. 예, 알겠습니다. 세객도는 웃으며 말했다. 며칠이 지난 후 내가 금방을 몇 집 들러 금표와 은표로 만들도록 하겠네. 모두 100냥에 한 장, 50냥에 한 장짜리로 만들어 놓겠네. 그러면 형제는 몸에 지녔다가 사용하게 될 때 금방에 가서 금은으로 바꾸면 더 편리하고 별탈이 없지. 그 누가 자네의 주머니를 뒤져 형제와 같은 어린 나이에 그토록 많은 돈을 지닌 부자인 것을 알겠나? 자네는 우리 북경성 안에서 손꼽을 수 있는 부자일세. 위소보는 생각했다. 45만 냥의 은자가 생긴다면 어디다 쓰지? 빌어먹을 매일같이 돼지 뒷다리에 닭고기를 사서 먹는다 해도 한평생 45만 냥을 쓰지 못할 거야. 양주로 내려가 여춘원보다 10배나 멋진 기녀원을 한 10곳쯤 세울까 보다. 그는 어릴 적부터 큰 뜻을 품고 있었다. 장래 부자가 된다면 여춘원보다 더 호화로운 기녀원을 세워 거드름을 피워보자는 것이었다. 여춘원의 주모와 싸우게 되었을 때 그는 종종 다음과 같이 부르짖곤 했다. 빌어먹을 당신이 여춘원을 경영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하오. 나는 몇 년 이후 부자가 된다면 바로 당신네 집 맞은편에 여하원, 왼쪽에는 여추원, 오른쪽에는 여동원을 세워. 당신네 여춘원의 손님을 모조리 빼앗고 말겠소. 그러면 당신 집안은 한 사람의 손님도 찾아오지 않을 것이고 당신은 죽을 마실 거요. 그리고 기녀원을 10집이나 세우게 된다면 그를 엄청난 부자라고 생각하고 양주 사람들이 모두 그를 다시 쳐다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마음이 흐뭇해졌다. 세객도는 말했다. 황태후와 황상께서는 이 두 권의 경서를 찾으라고 지적했으니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일이라고 할 수 있네. 우린 먼저 이것을 올리도록 하고 5배의 재산은 천천히 계산하도록 하세. 위소보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라고 했다. 세객도는 즉시 2개의 비단 보자기로 2옷값을 쌌다. 2사람이 나눠들고 황궁으로 들어가 강희제를 배웠다. 강희제는 그들이 태후가 분부한 일을 제대로 처리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즉시 위소보에게 그것을 들고 뒤를 따르라 하더니 친히 태후궁으로 가져다 주었다. 세객도는 내원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5배의 가산을 정리한다며 물러갔다. 강희는 길을 가면서 물었다. 5배, 그 녀석의 집안엔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던가? 위소보는 말했다. 색대인께서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모두 135만 3,418냥이라고 하더군요. 그는 숫자를 세객도가 조사했다고 말했다. 장래 만일 황제가 진상을 알아낸다 하더라도 책임을 회피할 구실을 만들어 두자는 것이었다. 자기의 사욕을 채우거나 닭, 개를 훔치는 요령은 위소보가 천부적으로 지니고 태어났다고 할 수 있었다. 그가 5살 나던 해에 한 기녀가 그에게 오문전을 주면서 거리에 나가 복숭아를 사와 달라고 했다. 그는 1문의 돈으로 사탕을 사 먹고 나머지 4문의 돈으로 복숭아를 사서는 그 기녀에게 주었다. 그 기녀는 그런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복숭아를 그에게 하나 주었다. 위소보는 돈이 자기 손에 들어왔을 때 약간이라도 긁어내지 않는다면 바보짓이라고 여겼다. 그는 사람에게 발견되었을 때를 위해 억지를 쓰거나 부인할 구실을 달아둬야 한다는 사실도 습성으로 깨닫게 되었다. 이것은 그가 머리에 꿀밤을 얻어맞으며 엉덩이를 끝없이 차인 후 얻게 된 고명한 경험이었다. 강희는 코웃음을 쳤다. 망할 녀석 같으니. 그토록 많은 백성의 재물을 약탈했구나. 130만 냥이라니. 허허, 정말 대단해.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또 나머지 100만 냥은 이미 2사람이 나눴소이다. 이런 사이 그들은 어느덧 태후의 잔영궁에 들어갔다. 태후는 2권의 불경을 찾아냈다는 말을 듣고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손을 뻗어 비단볼을 풀고 옷갑의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옷갑 안의 책을 보더니 환히 웃으며 말했다. 소계자, 너는 정말 착한 일을 하는구나.
위소보는 무릎을 꿇고 인사를 했다. 이것은 모두 태후와 황상의 홍복인 줄로 아옵니다. 태후는 옆에 있는 나이 어린 궁녀에게 말했다. 예초, 너는 소개자를 뒷방으로 데리고 가서 밀정과자를 좀 내리도록 해라. 그 예초라는 소궁녀는 나이가 약 13, 14세 정도 되었는데 용모가 수려한 편이었다. 그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다. 위소보는 다시 엎드려 인사를 했다. 태후와 황상께서 내려주신 상에 감사드립니다. 강인은 말했다. 소개자, 과자를 먹고 나거든 거처로 돌아가게. 나는 이곳에서 태후를 모시고 저녁밥을 먹어야 하니까 자네가 돌봐야 할 일이 없네. 위소보는 응낙했다. 그리고 예초를 따라 내당으로 들어갔다. 조그만 방이었다. 예초가 위쪽에 찬장을 열자 찬장 안에는 여러 가지 떡이나 과자들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소개자라고 하지요? 먼저 개와 송자당을 먹어보세요. 그녀는 한 상자에 송자당을 내놓았다. 송자향과 개화향이 섞여 있어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졌다.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누님도 잡수시구려. 예초는 말했다. 태우께서 그대에게 내리신 거지 나에게 내리신 것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훔쳐먹을 수가 있어요? 위소보는 웃으며 말했다. 잠깐 먹는다면 보는 사람도 없으니 무슨 상관이 있나요? 예초는 얼굴을 붉히고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소했다. 저는 먹지 않을래요. 위소보는 말했다. 나 혼자 먹고 그대는 옆에서 보기만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예초는 말했다. 그것은 그대의 복이에요. 저는 태우님을 모시고 있는 몸으로 황상을 모셔본 적이 없으나 오늘은 그대가 사탕이나 떡을 먹도록 시중을 들게 되었네요. 위소보는 그녀가 빙긋 웃는 것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웃으며 말했다. 나는 황상의 시중을 드는 사람으로서 그대가 사탕이나 떡을 먹는 것을 시중 들게 된다면 우린 서로 손해보지 않을 것이요. 예초는 소리내어 웃더니 곧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다. 빨리 잡수셔요. 태우께서 내가 그대와 우스갯소리를 했다는 것을 안다면 아마 화를 내실 거예요. 위소보는 양주에 있을 때 기녀원에 오락가락하는 여인들을 보아온 터였다. 그러나 황궁에 들어온 이후 오늘 처음으로 자기 나이 또래의 소녀와 자리를 같이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분이 좋았다. 그는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이 들어 말했다. 이렇게 하죠. 내가 이 사탕과 떡을 가지고 갈 테니 그대는 태우님의 시중을 다 드린 이후 나와서 나와 함께 먹도록 합시다. 예초의 얼굴은 다시 한번 붉어졌다. 안 돼요. 태우님의 시중이 끝나게 되면 이미 깊은 밤인걸요. 위소보는 말했다. 깊은 밤이면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대는 어디서 나를 기다리겠소? 예초는 태우의 곁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고 다른 궁녀들은 모두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편이라 평소 서로 친하게 지내는 편이 아니었다. 그런데 오늘 위소보가 자기와 함께 사탕과 과자를 먹자고 하는데 그 태도가 매우 진지한지라 약간 마음이 움직이게 되었다. 위소보는 다시 말했다. 밖에 화원이 좋지 않겠소? 야밤 삼경이면 알 사람도 없고요. 예초는 망설이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서 말했다. 좋아요. 한마디로 약속합시다. 그대는 나에게 밀정과를 싸주도록 해요. 그리고 그대가 좋아하는 것을 좀 더 많이 넣도록 해요. 예초는 미소했다. 나 혼자서 먹는 게 아닌걸요. 그대는 무엇을 좋아하나요? 위소보는 말했다. 누나가 먹기 좋은 것을 난 다 좋아한다오. 예초는 그의 말이 달콤한 것을 보고 매우 기뻐했다. 그녀는 즉시 10몇 가지의 밀정과자와 사탕과 떡을 종이상자에 담았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오늘 밤 삼경화원에 있는 정자에서 기다리죠. 예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그대도 조심하구려. 그는 종이상자를 들고 거처로 돌아왔다. 그는 본래 소현자로 가장한 황제와 지극히 재미있게 놀았다. 그러나 진상이 드러나게 된 이후 다시는 그와 함께 놀 수 없었다.
요 며칠 동안 황궁에서 모든 사람이 그를 크게 받들어주기 때문에 기분 좋은 일이라고 느끼긴 했으나 마음껏 놀면서 느끼는 즐거움은 부족했다. 그런데 이제 소궁녀와 야밤에 만나게 된 것이다. 재미있는 일이기도 했으나 위험이 따르는 일이라 매우 자극적으로 느껴졌다. 어려서부터 기녀원에서 남녀의 애정에 대해서 본 바가 많지만 그 자신은 여인과 가까이에 본 경험이 없었다.